청계산장의 재판, 박은우 미스테리 스릴러. 밤 10시 20분 산장. 확성기를 통해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찰이다. 산장 안에 있는 범인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게임 시작이군. 여우 가면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가서 한 방 먹이고 와. 여우 가면이 옆에 동료에게 턱짓을 했다. 곰이 문간으로 다가가 쪽문을 열고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총을 쏘았다. 연속해서 2발이었다. 일순 모든 소리가 멈췄다. 경찰 지휘부는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민중수가 말했다. 저건 무슨 뜻이지? 모두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는데 곧 허완이 대답했다. 아마 기선 제압을 위한 무력 시위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력 시위라. 무력이라면 우리도 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특공대장이 농담하듯 말하자 민중수가 그를 노려보았고 장대영은 머쓱하게 고개를 돌렸다. 아무래도 만만치 않겠군. 각자 고민에 빠져 있는데 산장을 감시하고 있던 형사가 달려들어왔다. 뭐야? 창의 커튼 일부 들춰지면서 약간 밝혀졌는데 무슨 신호 같습니다. 그러자 장대영이 소지하고 있던 쌍안경을 들고 산장을 유심히 살펴봤다. A4 종이에 뭔가 써놓은 게 보이는군요. 잠깐. 010에 장대영이 천천히 부르는 숫자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라는 뜻 같은데? 대포폰일까요? 글쎄. 아닐 것 같은데요? 허완이 대답했다. 왜? 저 안에 인질범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휴대폰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봐. 민중수의 지시에 광역수사대 형사 하나가 휴대폰을 귀에대며 경찰청 정보센터에 전화를 했다. 본부에는 아직 전자장비 차량이 와 있지 않았다. 통화를 시작한 그는 휴대폰 번호 하나 조회 바랍니다 하고는 번호를 불러주었다. 형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답변을 들었는지 형사가 그대로 복창하기 시작했다. 본부의 몇 명이 이를 받아 적기 위해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다. 휴대폰 소유자 이의방 32세 하는 일은 사립학교재단 L학원의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의 신원은 확인되었군. 그 말에 다들 씁쓸해 웃었다. 밖에 있는 고급 차량의 소유자들도 거의 인질일 가능성이 높으니 곧 상당수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사팀장 강인우가 말했다. 허완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의방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민중수가 평범한 모양의 피처폰을 내밀었다. 이걸 쓰자. 공용이고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스피커와 자동 녹음이 되는 거니까. 그는 폴더폰을 받아들고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가 먼저 막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누구신지? 경찰 쪽 협상 담당자 허완입니다. 직위는 경찰 대학 교수로 있고 계급은 경감입니다. 거기 댁보다 높은 사람 있죠? 네. 누군지 좀 읊어봐요. 왜요?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상대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벌써부터 기운 빼지 맙시다. 그냥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빨리 읊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허와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뜨리고 주변의 인물들을 둘러보았다. 졸지에 별거 아닌 것 중 하나가 된 민중수가 떫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허와는 하나하나 경찰 직위와 이름을 말해주었다. 제대로 진용은 갖춘 것 같군. 상대방의 말에 전화기 주변에 둘러선 간부들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그 중에서 대기 협상을 맡았군요.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줄 알아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경찰대 교수면 학생을 가르쳐야지. 잘 알면서 그러시네요. 아, 전문가시다. 프로파일러라고 하나요? 이쪽에 경험이 있으신지? 미국에 있을 때 참관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론가시군. 상대가 빈정거리듯 말하자 허와는 약간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감정이나 대화가 흐트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협상 매뉴얼에도 있지 않은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의 도말에 넘어가 기분이 상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경험을 쌓게 되겠죠. 잘 좀 부탁합니다. 제법이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 교수님 아니면 경감님? 편한 대로. 그러는 당신이 이 일의 주모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죠. 좀 불공평한데? 원래 이런 게임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 게임이군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게임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인생 자체를 게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 미션이 인지를 구출하고 범인들을 체포하는 것이라면 그쪽의 미션은 뭡니까? 그 역시 경찰 쪽이 풀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군요. 어쨌든 대화를 하려면 서로 부를 수 있는 호칭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쪽이 편하긴 하겠네요.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했으니 디렉터나 마스터라고 부르세요. 디렉터나 마스터? 허완이 따라서 중얼거리자 강인우가 피식 웃으며 말한다. 이거 영화 감독이 못 되어서 한이 맺힌 놈 아냐? 그러자 다른 부하 직원이 덧붙였다.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찍는데 미친놈이라면 충분히 이럴 짓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주고받는데 다시 상대방의 전화 음성이 들렸다. 그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여 명 됩니다. 왜 그러신지? 어차피 한 팀이니까 다 같이 듣는 건 이해하겠는데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의 좀 지킵시다. 그 말에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허완이 사과하고 다시 물었다. 산장에 몇 명이 있습니까? 3, 40명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질은 남녀 각각 몇 명입니까? 역시 밝힐 수 없습니다. 마스터를 포함한 인질범이 몇 명인지도 말하지 않겠군요. 정답? 무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말해주겠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명.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마 사망한 것 같은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까? 잠시 후 문 밖에 옮겨 놓을 테니 멀리 물러나 있다가 데려가세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그쪽 마스터가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했는데 총에 맞은 사람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는 오늘은 이만 하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고 5분쯤 후 현관문이 열리고 가면을 쓴 두 사람이 덩치가 큰 한 사람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문 앞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은 철컹하며 굳게 닫혔다. 본부장이 특공대장에게 고갯짓을 하자 대장이 기동대원들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기동대원 4명이 반쯤 허리를 숙인 자세로 산장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2명은 시신을 옮기고 나머지 둘은 그들을 엄호하듯 방패로 뒤를 보호하며 이동해 되돌아왔다. 그들은 시신을 경찰 감식팀에게 인계했다. 밤 10시 35분 수사팀이 큰일 없이 분주한 가운데 다른 차량들이 속속 진입해 들어섰다. 방송 및 신문사의 취재 차량들이었다. 산장으로 통하는 외길은 이미 도착한 경찰 차량들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매스컴의 취재 차량들은 그 뒤에 길게 늘어서거나 길 양쪽에 조금이라도 진입할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 진을 쳤다. 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까지 와서는 차를 내팽개치고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고 산장을 향해 돌진해 갔다. 경찰 기동대 가운데 외곽 경비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더 이상 접근 못하게 했다. 마이크를 든 방송국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저 앞에 산장이 사건 현장인가요? 총격이 있었다는데 사망 혹은 부상자가 있습니까? 범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질은 몇 명입니까? 우리도 방금 도착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해되지 않게 좀 물러나서 기다려주세요. 경찰 간부 한 명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기자들의 질문과 떠드는 소리는 진정되지 않았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소리치고 이를 상대하는 경찰 역시 큰 소리로 대응하다 보니 조용하던 산중이 시장바닥처럼 왁자해져 있었다. 게다가 경찰이 정한 경계선 안으로 진입하려는 일부 취재진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기동대원들 간의 실랑이도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잠시 후 공보담당관이 나타나 팔을 높이 쳐들자 무대 위처럼 그에게 조명이 집중되었고 기자들의 마이크와 스마트폰들도 그에게 모였다. 본 사건의 공보담당관 김진학 경정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모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저희 경찰이 앞 산장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한 것은 9시 30분경부터이니 이제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는 말은 신고가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처음 신고 전화가 온 후로 10분간 모두 6차례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신고의 진위부터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건의 종류 및 규모,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파악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때마다 경과를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할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무장괴한이 이곳 제2그룹 소유 별장에서 파티를 벌이던 남녀 30여 명을 인질로 잡고 농성 중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실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마친 공보관은 바로 돌아섰다. 그 자리에 마냥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리포팅하는 방송국 기자나 지사로 전화를 보고로 하는 기자들은 꽤 부산했다. 10시 50분 임시수사본부. 수사본부의 지휘부는
모두 심각한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인질범들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알아낸 것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범인들이 계획적으로 시작한 것은 확실하지? 본부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꾸몄느냐 하는 건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인질들이 모두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들인 걸로 봐서 돈이 목적이 아닐까요? 돈이 목적이라고 보기엔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수경이 말했다. 돈이 목적이라면 인질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범행에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인질들이 밖에 신고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하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수백 명의 무장병력이 출동할 테고 그럼 범인들은 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야 돈을 노리고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는 범행 패턴이 상당히 다르지. 우선 상대를 납치 또는 유기하고 그 가족의 연락을 취해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게 되게 순서야. 그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범인이 있는 곳이 경찰에 알려지면 그때부터 인질극이 시작된단 말이야.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인질극은 어떤 사건이든 그 일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계획적인 인질극이 드문 것 아닙니까? 맞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인질극들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야. 과거 교도소를 탈출한 지강원 일당 인질극도 탈옥수들이 도망치다 막다른 곳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감행한 거잖아. 그 밖의 것들도 대부분 다른 범죄 범위의 혐의로 도주 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고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 외국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이라면? 외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편이죠. 지금은 뜸하지만 과거 동서냉전과 중동 지역에서의 서구 세력과 이슬람 간의 종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인질극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적군파나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이 주로 택한 테러 수단이 인질극이기도 했고요. 허완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나오자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럼 허 교수가 보기에 이번 사건이 외국의 정치 사회적 인질극들과 같은가? 그렇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인질극들은 다수의 인원이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운 뒤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그곳의 인물들을 억류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곳을 포위한 경찰이나 군, 곧 정부 당국과 협상을 하거나 대결을 하면서 요구를 관찰시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릅니다만 이번 사건도 그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작 파티하는 사람들 붙잡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게다가 파티가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발언을 목적으로 했다 하기엔 장소나 인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립된 산장에서 난잡한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을 붙잡고 하는 인질극이라 뭔가 좀 이상하긴 하군. 어쨌든 범인의 요구를 들어봐야 뭐든 알 수 있겠네요. 계획적인 범행이라 해도 그 계획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획의 규모? 그러니까 인질극이란 범행에 파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인질 역시 사전에 선별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렇군. 파티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몰래 들어와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파티까지 애초에 계획한 것이라면 그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허 교수, 인질본과 얘기를 해보니 어떻던가? 본부장이 허완을 보며 물었다. 상대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지만 놈의 성격이나 취향 따위를 알 수 있을까?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애초에 하려고 한 말만 한다 해도 은연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란 자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본인이 게임이라고 했지만 그는 게임이나 협상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 대화는 일종의 탐색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 파악한 것보다 그가 우리에 대해 파악한 게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선 전문가를 할 수 있는데 저를 갖고 노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거야 놈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럴 겁니다. 마지막에 사상자를 내어준 것은? 강인우가 물었다. 그건 양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치 이전에 발생한 사상자라도 구해낸 성과가 있는 반면 그쪽은 불필요하고 걸리적거리는 걸 치우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여기 오기 전에 확보한 자료 중에 인질과 외부인의 채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건 발생에 대한 일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곰가면을 쓴 덩치 큰 사람을 총으로 쏘았다고 했고 나중에 여우가면을 쓴 자가 그 총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여우가면이 마스터인 걸까요? 예, 그렇게 생각되네요. 곰과 여우라. 민중수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수사팀 형사가 산장 입구와 근처 임시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의 소유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는 A4 용지 서너 장을 들고 말했다. 말해봐. 저기 현관 앞에 있는 차들은 좀 복잡하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차장에 고급차들은 거의 소유자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밤거리 도심 빌딩의 거대 스크린 혹은 터미널이나 시내 음식점 안에서 틀어놓은 주요 TV 방송의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자막으로만 흐르던 청계산장의 인질극 소식이 속보라는 머리글을 달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전달하는 중이었다. 화면이 시업 방송의 뉴스를 진행하는 스튜디오로 옮겨지자 긴장한 표정의 남자 아나운서가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그동안 자막으로 흘렸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1시간쯤 전인 9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 기슭에 있는 제2그룹 소속의 산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들에 의해 인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 2개 중대에 해당하는 200여 명이 출동해 산장을 포위하고 있는데 인질은 3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상자도 몇 명 발생한 듯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마이크를 입가에 댄 30대의 기자가 나타났다. 기자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 보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캄캄했다. 스튜디오의 아나운서와 현장 기자가 짧은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기자가 마이크를 입가에 대고 긴장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인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산장입니다. 금토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산 준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저 앞이 청계산 정상이고 그 중간쯤인 200여 미터 앞 산기슭에 산장이 있습니다. 저 산장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파티가 시작되었고 밤새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쯤 갑자기 총을 든 몇 명의 괴한이 나타나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 억류하면서 인질극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범인들의 신원과 수는 밝혀지지 않았고 인질은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의 신원 및 범인들의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범인과 인질 모두 파티에서 사용하는 가면을 쓰고 있다 합니다. 이 점이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협방송의 송상현 기자입니다. 방송 화면이 방송국 스튜디오로 바뀌고 아나운서가 말을 이어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시간 전까지 산장에서 파티에 서빙을 했던 출장연회 회사 직원 한 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청계산장 파티에 대해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남재원 기자 나와주세요. 본부의 전산장비 차량 안에서 기기를 조작하며 TV를 시청하던 경환이 깜짝 놀라 밖에 있던 상사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TV 화면에서 기자와 젊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있었으며 긴 머리에 티셔츠와 자켓,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것만 드러났다. 기자가 질문을 시작했다. 청계산장에서 하는 파티에 출장 연회를 한 Y&I사의 직원이 맞습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고 오늘만 일한 알바예요. 네, 그러시군요. 산장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신 건가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저희 직원들이 와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요. 5시 반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서 7시경엔 거의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손님은 얼마나?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인던가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돈 많은 사람들이죠 뭐. 누군지는 알 수 없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건 유명인이 없거나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손님들은 산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면을 썼거든요. 아, 가면 무대 같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가면은 다 다른 거겠죠? 네. 산장이 수십 개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의 달랐고 도착한 순서대로 골라서 쓰게 했어요. 파티 내내 착용하고 있었나요? 저는 일찍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끝날 때까지 쓰도록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기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부드러운 천과 라텍스 고무 재질로 만든 건데 별로 불편하지 않던데요? 본인도 쓰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썼어요. 손님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 그리고 호스트 공연을 위해 초대된 사람들까지도요. 모두 다 입을 벌린 채 놀라는 기자의 모습이 잠시 비춰졌다. 다른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은 10명쯤 있었는데 8시쯤에는 3 정도 남겨놓고 모두 퇴근했어요. 3명이라면? 황 실장님이라 부르는 분과 서빙을 하는 여자 2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하루짜리 알바라서 저는 잘... 전자장비 차량 안에서 방송을 보던 형사는 바로 본부장과 팀장들이 있는 본부석으로 돌아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읍 방송에 뉴스 화면을 띄우고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형사가 말했다. 우리도 확보하지 못한 증인을 어떻게 방송사에서 섭외한 거야? 참 빠르기도 하네. 이거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중요한 정보가 사방에 퍼져질 수도 있는데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해? 방송국에 전화해서 증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신병 인수해와. 당장 움직여. 뭐 알바생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갖지 못한 걸 쟤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아, 예.
그럼 당장 가서 사장하고 연애 준비했던 직원들 모두 찾아서 데려오라고. 몇몇 형사들이 증인들을 찾으러 달려나가는 사이 본부가 있는 차량 근처가 시끌시끌해졌다. 누군가 땡땡 소리를 치고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사팀장이 무슨 일인지 나가서 알아보라고 하자 형사 한 명이 나갔다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돌아왔다. 누구야? 이규범 의원입니다. 그 말에 본부장은 물론 다른 간부들도 얼굴을 찌푸렸다. 보통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발언권도 세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권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규범이라면 국회의원 이전에 검사장 출신. 그에게는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처럼 힘으로 밀어내거나 내쫓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본부장은 가서 모시고 오라고 말했다. 이규범이 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민중수가 나선다. 수사본부장 민중수입니다. 우선 앉아서 말씀하시죠. 솔직히 여길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내 덕 아냐? 그런데 날 무시할 수가 있어? 의원님, 이 일은 우리가 전문가이니 저희에게 맡기시고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시라 하는 겁니다. 내 딸이 저기서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있으라고? 그렇다고 의원님이 직접 들어가서 따님을 구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냐? 못할 것도 없지. 나한테 총만 줘봐. 당장 뛰어들어가서 저놈들 쏴 죽이고 다 구해내지. 경찰이 무능하면 가족이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건 영화 같은 데서나 가능하지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조용히 계신다면 여기에 같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이규범은 그제야 겨우 진정하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비서인 송민우가 손수건을 건네자 받아들고 목이며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벌개진 그의 얼굴은 쉽게 펴지지 않았다. 조성주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번 인질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양재동의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한지균이 파트너인 유성길에게 말했다. 어디서 조성주를 찾지? 글쎄요. 산장의 주인이니 산장 안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하,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겠어요? 에이구 임마, 말을 말자. J그룹 대표번호나 찾아봐. 유성길은 스마트폰으로 J그룹의 대표번호를 검색한 후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경기도 광역수사대의 유성길 형사입니다. 조성주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성주 씨는 현재 그룹에 속한 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유성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어이없는 얼굴을 했다. 곧 그는 조성주의 다른 가족이나 집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이쪽이 경찰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건가? 이것 보세요. 조성주 씨의 부친이 그룹 회장인 이 조형근 씨 맞죠? 지금 조형근 회장님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조 회장님을 직접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유성길이 강하게 나가자 겨우 상대방에게서 회장님께 물어보고 연락해 드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리니 조영근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성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는 형님이 받으세요 하며 한지균에게 건네주었다. 한지균이 전화를 받으니 반대쪽에서 조영근입니다 하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균은 현재 사모님 소유의 청계산장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성주가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저런, 큰일이군요. 조영근이 간단하게 대꾸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한지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건 마치 남의 집 일이나 신문 사회면에 나온 기사를 들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아닌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던가 딱히 기대한 것도 아니었으나 자기 집안의 별장에서 살상과 인질극이 벌어졌고 그 일에 아들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남의 일처럼 담담히 대답하다니. 한지규는 어쩌면 속으로 크게 격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남에게 보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 회장쯤 되려면 저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조성주 씨의 행적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한참, 적어도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이나 다른 가족분들은 아실까요? 알지도 모르죠. 비서실에 연락처 알려드리라고 말해놓을 테니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지규는 비서실을 통해 조 회장 자택의 전화번호를 얻은 뒤 바로 연결을 했다. 전화를 하고 보니 설명할 것도 많고 또 물어봐야 할 것도 많아서 광역수사대의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후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일이니 다른 가족들도 모두 함께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회장의 집은 서초동에 새로 들어선 빌라 단지여서 그들이 있는 곳 바로 근처였다. 둘은 그 길로 차를 몰아 조 회장의 집을 10분 만에 찾아갔다. 집에는 60대 중반의 장미영과 40대 초반인 큰아들 내외 그리고 가정부와 관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균과 유성길은 신분증을 보이며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바로 응접실로 둘러앉았다. 가장 최근에 조성주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한지균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가족 모두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들을 본 건 1년이 넘었고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장미영이 대답했다. 아들과 며느리도 같은 대답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부와 관리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안다? 대략 1년 전쯤에 외국으로 나간 건 알고 있는데 돌아온 건 모르고 있다. 조성주 씨는 현재 귀국해 산장에서 파티까지 연 것으로 저희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경찰이 내 아들 행동을 조사해요? 장미영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저기 일부러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청계 산장의 총격 인질 사건 신고 과정에서 아드님 이름이 나와서 말이죠. 청계산정 사건이라니? 장미영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으로 두 형사를 바라보았다. 한지균이 판교 근처에 청계산 자락에 사모님 소유의 별장이 있는지 묻자 장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유성길이 간단히 설명을 했다. 지금부터 대략 1시간 반 전 사모님 소유의 산장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총기를 든 괴한들이 갑자기 총을 쏘며 사람들을 억류하면서 인질극이 시작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붙잡혀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몰래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조성주 씨의 이름이 나왔다. 아마 파티를 주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몰라 조사하는 중이다. 다 듣고 난 장미영의 얼굴색은 사색이 되어갔다. 그런데 청계산에 있는 산장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돼서 파티를 할 만하지 않을 텐데요? 장미영이 뜻을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지난 5년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아, 그렇지 않니? 네, 그래요. 장미영이 아들 부부에게 동의를 구하듯 묻자 둘 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조성주 씨는 범인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건에 말려든 것일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주를 만나야지. 성주가 말도 없이 입국했다면 도대체 언제 들어왔다는 겁니까? 조성주의 형이 물었다. 한지규는 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공항 출입국 관리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장미영이 불러주는 대로 알려준 뒤 5분쯤 지나서 답변을 들었다. 출국 기록은 약 1년 2개월 전에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입국 기록은 2달 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나왔다. 2달 전에 입국했다는군요. 한지균이 결과를 말하니 가족 모두 몰랐다는 반응들이었다. 원래 이렇게 말없이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까? 말없이 드나드는 거 맞는데 2, 3일 안에는 알려줍니다. 도련님이 나갈 때는 가기 전에 얼마간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들어올 때는 와서 하루 이틀 안에 갔다 왔다고 알려줘요. 조성주의 형과 형수가 번갈아 대답했다. 항상? 거의 그런 편입니다. 바빠서 깜빡 잊고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며칠 안에는 알게 됩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거든요. 무슨 일로 외국에 나가죠? 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또는 놀러 가는 편이죠. 여자친구와 같이 가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페스티벌 같은 데 참여하기 위해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해도 친구나 친지 가운데 연락하고 지내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드님의 최근 행적에 대해 알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지균의 질문에 장미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이나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학생 때부터 친구라면 의방인가? 그리고 주식? 네, 이의방, 김주식, 그리고 윤정이도 있고. 윤정이? 누구지? 국회의원 이규범이라고 그 양반 막내딸 있어요. 장미영의 물음에 아들 조성원이 대답했다. 아, 그래. 성주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여우짓을 하던 계집애가 그거였지? 결혼할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아는 동생 정도? 유희방과 김주식은 무슨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유희방은 학원재단의 이사라든가 관리실장이라든가로 있고 김주식은 무슨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조성원의 아내가 이어서 대답했다. 혹시 조성주 씨가 쓰는 방을 볼 수 있습니까? 장미영이 곤란한 듯 눈빛을 하자 한지균이 덧붙였다. 물론 사건 용의자라서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부탁한다는 또는 비굴해 보이는 눈빛에 장미영은 가정부에게 형사님들을 성주방으로 안내해 주라고 했다. 쓸데없는 건 만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지균이 약간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정부를 따라 2층의 조성주 방으로 들어선 한지균과 유성길은 도둑처럼 조용히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은 꽤 넓었는데 안에 있는 것은 간소했다. 침대와 옷장, 책상 및 책장, 그리고 중간 크기의 서랍장이 전부였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뭐 이런 집안이면 매일 청소를 할 테니까 어질러져 있을 시간이 없을 터이긴 할 것이다. 뭘 찾습니까, 선배님? 그냥 조성주가 어떤 사람인가,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김새와 필체는 어떤가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사진과 수첩 또는 다이어리 정도겠네요. 사실 그 외에는 특별히 건질 만한 게 없었는데 그조차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곧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2그룹에서 매년 발행해 배포해온 꽤 두터운 것이었다. 그런 종류의 다이어리가 다 그렇듯 앞부분 몇 페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모두 공백이었다.
몇 건이 있는 게 죄다 3, 4년 이전 것이어서 특별한 단서가 될까 싶었지만 한지규는 되는 대로 휴대폰에 찍어두라고 지시했다. 책상 앞 벽에는 몇 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거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축소해 놓은 것과 한성주 개인 사진들이었다. 개인 사진은 전신을 찍은 것과 상반신만 크게 나온 것이 있어 한지규는 둘 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조성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해도 될 만큼 꽤 잘생긴 얼굴이었다. 인질과 인질범 조성주는 둘 중 어느 쪽일까? 한지규는 유성길과 함께 조성주의 집을 나와 현장의 강인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한지균입니다.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방금 조성주 가족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최근까지 조성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1년 전 미국에 갔다가 귀국한 것이 2달쯤 전인데 그의 입국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전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을 확보했는데 그들과도 연락이 안 됩니다. 누군데? 우선 가까운 친구로는 김주식이라는 무슨 투자회사 대표가 있고 또 이휘방이라고 모 사립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주를 따라다니는 여자애 중에는 이윤정이 있습니다. 이윤정은 그 중에 둘이 산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네. 이윤정은 본인이 직접 아버지인 이규범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해서 알게 됐고 이휘방은 인질범이 협상을 위해 연결한 휴대전화가 그 친구 거야. 그럼 김주식도 산장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봐야겠지. 그것도 차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얘기할 건 그게 단가? 그리고 조성주의 어머님 말로는 산장이 사용한 지 오래돼서 파티를 할 만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파티를 할 만하지 않다면 많이 낡았다는 뜻인가?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 최근에 손을 봤다는 얘기네. 네, 한번 알아보세요. 알았다. 여하튼 조성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봐. 2달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주의 방에서 얻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꽤 미남이네요. 한지규는 조성주 휴대폰의 조성주 사진을 팀장에게 전송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11시였다.